네비우스로부터 초임 선교사 7명이 강의를 받았던 것이 1890년이죠.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191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비우스로부터 자치, 자립, 자존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강의를 듣고 언도우들은 4가지, 마펫은 2가지 이렇게 정책화하고 행정화해서 실제로 적용을 하죠. 그러다가 바로 이제 1907년, 그러니까 7년 후에 1907년 처음으로 한국에서 노회가 만들어지죠. 노회가 만들어지고 그 노회에서 7명의 목사임직을 받게 되고 그중에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년이 지난 것이 1910년이고, 1910년은 우리 조선으로 본다고 하면은 국권을 상실을 한 아픔의 때입니다. 나라의 국권을 잃어버리고, 국민이 너무도 침체에 빠져 있는, 너무도 참 현실적으로는 암울한 그런 시대가 1910년인데, 바로 1910년에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범지구적인 선교사 대회가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스코틀랜드 에덴버러 뉴 칼리지 연합 자유교회에서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에 이제 1206명이 참석하게 되는데 선교회 간부, 현장 선교사, 교회 지도자, 선교기관의 최고 책임자, 행정가, 또 세계 문제 전문가, 선교 관련 신학자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게 되고 한국에서는 감리교 지도자 윤치호가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 20년이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20년이 언더우드 그 교육을 네비우스에게 교육을 받은 다음에 20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이때에 한국에서 사역을 했던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15명이 여기를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20년 동안 자기들이 자치, 자립, 자존했던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 애썼던 모든 것을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토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애가 한 거죠. 이때 이제 대표가 이제 마포삼열인데, 마포삼열 비롯해서 아담스, 에비슨, 버클롤, 푸드, 포사이더, 게일, 질레트, 해리스, 존슨, 레이트, 롭, 언더우드, 윤치호까지 해서 15명. 대회 보고서 내용에 윤치호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대회는 또 다른 황인종 중에서 특출한 한국 대표가 있었는데 그는 미국 한 대학교 출신 윤치호였다. 그는 한국의 전 외무부 부대신을 지냈고 높은 세속적 지위가 그 앞에 주어졌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한 자신의 삶은 모든 것을 희생한 인물이다. 그리고 바로 그의 조국에서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기독교 운동이 일어난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러니까 윤치호도 했고 또 14명의 한국에서 사역했던 서양 선교사들이 보고를 한 거죠. 폐식대 2개의 이제 공동선언문이 발표됐는데 기독교 세계의 회원교회는 즉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를 기독교 세계 회원교회라 했고 파송한 교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 파송한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비선교 교회들을 비기독교 세계의 회원교원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하고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둘로 나와서 회원권을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자, 역사적 배경 봐요. 1910년까지 식민지 팽창주의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에 큰 변동이 있었고, 또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극동에서 심의 이동이 있었죠. 89년에 청일전쟁이라든지 1902년에 일본과 영국의 동맹이라든지 특별히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있었고 또 유럽과 미국과 또 일본의 이런 삼각관계가 있었고
자, 이런 것들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을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기도 했죠. 아무튼 이 1910년도 에든베러 선교대회는 그 이전에 1902년에 인도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마드레스에서 합니다. 또 1907년에 중국 상해에서 중국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중국에서 해요. 그리고 1908년에 옥스퍼드에서 에든버러 선교 대회를 위한 국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8가지 주제를 1902년 후에 8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자 하고 2년 동안 연구를 했던 거죠. 연구했던 걸 가지고 이날 1200명들이 자기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제 발표도 했고, 마찬가지 우리 한국에 있던 15 선교사들도 각각 위원회에 들어가서 발표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8개 주재위원회는 1개 위원회가 20명 돼 있는데 영국과 미국 사람만 위원이 됐었어요. 참 그렇죠. 모든 비기독교 세계로의 복음 전달을 했던 8개 주제는 모든 비기독교 세계로 복음 전달을 하자 하는 이 위원회의 의장은 존 모트가 됩니다. 또 선교지 교회의 민중들의 생활을 기독교하기 위한 위원회, 또 비기독교 종교들을 위한 선교사의 메시지를 위한 위원회, 선교사들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위원회. 자, 이 내용은 8가지는 이 내용이 끝나면 다시 구체적으로 이들 8가지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돼요. 선교단체의 국내본부, 선교단체로 정부들과의 관계, 협력과 연합의 이런 관계 등. 자, 여기에서 핵심인물은 존 모트 했었어요. 존 모트는 이때까지 세계 일주를 2번을 합니다. 선교 전략가예요. 그리고 한국에 2번 방문을 해서 1907년도에 대부흥운동의 현장을 목격하고 1907년 하게 되면 한국에서 최초로 노예가 생겼던 해잖아요. 그리고 목사 임직이 7명 있었던 해고. 그래서 그는 이때 한국은 동양의 기독교의 수도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예언적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모토는 1886년 무디의 노스필드 전도대에서 조직된 학생 자원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이때 이제 학생으로 거기에 참석했다가 헌신을 해서 이제 리더가 되죠. 그래서 이 SVM 운동의 구호는 우리 시대의 세금을 복음하자, 우리 시대의 세계를 복음하자, 이것이 구호였었어요. 이것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모토죠. 모토가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모토는 이후에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되고 자기는 나의 직업은 세계 전도사라는 유명한 말도 하게 되죠. 이 대회의 이제 강조점은 7가지인데 세계 복음화 과업의 광대함, 세계 기지로 해서 본국교회의 역할을 강조한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본국에 있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선교적 교회가 되지 않고는 선교적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를 위해서 창립되고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상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파송교회 자체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바로 본국 교회의 역할을 강조를 하고, 특별히 이제 인도라든지 극동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종족들을 복음화해서 그리스도께 도가는 것이 가장 긴급히 해야 할 일이다. 바로 아직도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했던 종족에게 급히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나름대로 결의를 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연합해야 된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선교지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주된 세계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교지의 교회죠. 그러니까 본교회가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적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선교지에 세워진 그 교회가 앞으로는 세계 복음화의 주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임상도 있고 한국 교회를 의식한 이런 메시지도 되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전 세계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자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총평을 하면 세계 선교를 농하면서 기독교 세계와 비기독교 세계를 나눴다고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됐죠. 모든 세계가 아니라 나눴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선교대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미국과 영국이 주로 있었고 기독교 세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했고 제3세대에 속했던 사람들은 거의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둘로 나눈 거예요. 교회는 기독교 세계와 비기독교 세계가 있다. 대회 주체가 모든 선교 자원을 막론해서 지나치게 포괄적이었다고 하는 성격도 있고 또 세계 선교 대회에서 역할과 에큐메니칼 대회에서 역할을 동시에 했다. 복음주의면 복음주의로 끝나야 되는데 에큐메니칼 대회 역할까지 동시에 하는 그런 무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국제선교협의회와 에큐메니칼 운동을 위한 조직이 별도로 만들어지게 되고 끝내는 WCC가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까지 나오게 됩니다. 방금 이제 8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위원회별로 한 위원회에 20명씩 위원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원들이 그동안 19세기, 20세기에 했던 선교에 대한 평가, 분석,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를 했는데 그 논의된 내용들을 이제 보도록 해요. 바로 이중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이들의 구호는 이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예요. 이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 이것은 SVM 운동이 사용했던 구호라고 그랬죠. 1886년 무디의 헐몬산 학생 대회 시에 로버트 윌드가 100명의 학생들에게 선교 동참을 호소합니다. 그것을 학생들이 받아들여서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태동이 되고 바로 모토는 이때 학생이었었죠. 100명 중에 한 학생이었었죠. 그러고 이제 모토에 의해서 1890년부터 1940년까지 기독교 선교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1939년까지 약 2만 5천 명의 젊은 선교사가 세계 선교 현장으로 나갔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도 많이 있었죠. 세계 선교 역사학자 스티븐 닐은 SVM 운동이 곧 에든버러 선교대를 이끄는 결정적 요소가 됐다. 즉 바로 학생 복음 전도자들이 바로 성장을 해서 세계 복음화 일꾼으로 바뀌어서 그들이 여기에 참석해서 이제 세계 선교를 주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또 하나의 위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람 세우는 일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는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는 사람 세우는 것, 제자 세우는 거에 중점을 둬야 된다. 마포삼열이 그걸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포삼열이 언더우드 네비우스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마포삼열이 또 신학교 교장을 쭉 했잖아요. 하면서 마포삼열은 바로 이 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마포삼열은 선교의 꽃은 사람을 키우는 거다. 26세에 한국에 와서 1904년부터 24년까지 평양신학교 교장을 하면서 800명의 선교 일꾼을 키우죠. 목사와 전도사를 배출하고 그들과 함께 60여 개의 선교적 교회를 개척하고 이것이 성육신 선교 철학을 마포 삼열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육신 선교 철학.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마포 삼열은
아주 위대한 간증을 그때 합니다. 한국에서 선교사가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돈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자기들은 20년 동안 자립선교 체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이런 남미에서 서양 선교사들이 했던 그들이 실패했던 것하고 지금 마포삼열이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선교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고 자체가 화제가 됐고 한국의 어떤 교회가 새로운 어떤 유시로 떠오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선교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선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선교사 준비가 철저하다. 즉 선교적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목회자 준비가 철저해야 선교적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선교사 준비가 철저해야 목양적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선교적 교회가 돼야 또 다른 타문화권에 가서 선교적 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훈련은 선교의 바로 시작이다. 선교훈련에 3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영성과 인성이다. 선교사님들이 가장 갈급한 것이 영성이라고 본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영성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한 자기 인격, 그 인성이 가장 갈등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훈련의 3요소는 영성과 인성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MDB 3년 동안 영성과 인성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타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습득을 해야 되겠죠. 타문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언어, 그들의 종교, 그들의 어떤 태도, 그들의 모든 철학, 역사 이런 걸 다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지인화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성 있고 인성 있고 현지인화 된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역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성육신적 사역 기술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바울이 했던 그대로. 아까 우리가 처음 신약시대 성경적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선교 방법, 그것을 따랐던 제자들의 선교 방법, 또 바울의 선교 방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실천했던 것이, 초대했던 것이 어떻게 역사적 관점을 통해서, 전략적을 통해서 교회 선교 역사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2000년 동안 어떻게 진행됐느냐, 진행된 내용을 분석하면서 미흡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선교사는 타종교를 연구를 해야 되고 선교 역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된다고. 선교 역사에 대해서. 윌리엄 캐리가 선교 역사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논문을 쓰고 인도로 가잖아요. 참 대단한 선교 지식을 가지고 갔어요. 사회학을 이해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기술을 습득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현지 언어는 몸으로 얘기하면 혈관이에요. 현지 언어를 완벽하게 습득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는 2년 동안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오직 2년 동안은 언어만 습득해라. 왜냐하면 언어 속에 문화가 있고 언어 속에 그들의 아픔이 있고 언어 속에 종교가 있고 언어 속에 그들의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바로 언어 익히는 것이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고 문화를 익히는 것이고 교제를 하는 것이고 언어 속에 그들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 그들의 경제를 보는 것이고 그들의 정치를 보는 거죠. 바로 이것을 모범적으로 한 것이 허드슨 테일러가 창설했던 중국 내지 선교회지요. 웩선교부죠. 그 다음에 이제 개척교회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개척교회에 대한. 자, 이것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했던 분들은 이것을 강조를 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깊이 토의가 안 됐습니다. 서구 선교사들은 전통적인 선교 기지식 교회 개척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라든지 어떤 관문 도시라든지 어떤 지역에 가면은
거기다 건물을 삽니다. 빌딩을 만든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병원도 학교도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선교 기지화되는 거죠. 이것이 식민지 선교 시대 선교의 특징이에요. 헬리베는 이거에서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지화 선교사에서 실패했다. 바로 중국 내지 선교회처럼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된다. 전반개척으로 들어가야 된다. 미전도종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복음을 듣지 않은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바로 삼자 원리를 적용해서 교회 개척을 해야 된다. 삼자 원리식 교회 개척이 헤일리 베네에서 계속 강조됐던 거예요. 그것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비우스가 잘 정리했던 것이고, 네비우스가 1890년 한국에 와서 소개를 했고 20년이 지났어. 여기에 14명의 한국 선교사들은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 우리는 전통적 선교기지 교회 개척하지 않았다. 우리는 삼자 원리에 의한 교회 개척을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됐다.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 자립과 재정적 자립을 같이 포함하는 걸 의미한다. 재정적 자립, 신앙적 자립이에요. 복음 전도자보다는 교회 개척 선교사로 양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제로 포인트에서 1%, 2%, 즉 F3에서 F2, F1 이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회 개척 선교사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현지인 지도자 양성과 위임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에서 20명이 이것을 인식을 했지만은 뭐 그들이 이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논의는 없었죠. 그래서 선교 리더십의 꽃은 위임이다. 위임을 하기 위해서는 3단계 과정을 거쳐야 돼요. 1단계는 전형적인 부모 단계,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아주 부모와 자녀의 관계지요. 모자 관계의 교회가 돼. 그러면서 이제 위임하기 위해서는 선교적 교회로 이렇게 위임시키기 위해서는 갈등이 있는 거죠. 스스로 해야 되니까. 이런 갈등 관계를 거쳐서 성숙이 되면은 완벽한 성숙은 없습니다. 성숙이 되면은 바로 위임을 해서 위임받은 그 선교 현장에서 자기가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보완되는 것이고 또 성숙 한층 높은 성숙 단계로 바뀌어지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현지인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 사역보다는 선교사가 훈련시킨 현지인에 의해서 사역하고 교회 개척하는 것이 몇 배 더 효과가 있습니다. 보여서 제자 삼는 훈련을 강조한 거죠. 선교사는 선생이 되지 말고 멘토가 되라. 가르치는 교사를 넘어서 삶과 인격으로 현지인을 변화시켜라. 마태복음 18장 29절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키는 데에 더 핵심을 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본인이 먼저 지켜서 지킨 것을 보여주고 보여준 그 사람들이 또 그것을 그대로 배워서 자기들도 지키면서 가르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보여서 지키는 것을 보여서 그들이 보임받은 걸 가지고 스스로 또 지키고 그들이 또 가르칠 수 있는 일꾼으로 삼는 이런 훈련을 강조했던 거죠. 제자 삼는 방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육분과위원회 했기 때문에 교육선교의 중점을 또 논의를 했죠. 미션스쿨과 정부의 교육 시스템과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 미션스쿨이라고 해서 정부의 교육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미션스쿨이지만은 또 기독교는 기독교, 복음은 복음이지만 그들이 또 사회의 인원으로서 또 앞으로 사회의 영향력 인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소양을 다 갖춰야 되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인성교육과 필요한 교육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교육 시스템과 연관된 미션 스쿨이 돼야 된다. 미션 스쿨에서는 특별히 현지 교육을 현지어 교육을 강조를 해야 된다. 특별히 이제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또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의 농업을 포함한 산업
교육, 생애 문제, 산업 교육을 강조했고, 또 이제 직접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어려운 지역에서는 문서를 통해서, 문서라고 하는 것은 남는 거니까, 기록이니까 단편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문서를 많이 제공해서 문서 선교를 통해서 또 새로운 선교를 열 것을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교육 선교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비기독교 세계에서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지만은 취약점도 사실 내재가 있어요. 인도에서 서양의 좋은 교육, 질 좋은 교육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인도 나름대로 자기들 전통 종교가 있어요. 힌두라든지 그들의 어떤 전통 종교와 긍지심이 있는데 그런 긍지심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을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 하다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민족주의로 바뀌게 되고 민족주의는 반기독교 정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질 좋은 합리주의, 인본주의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항상 자기 민족, 해당 민족의 그들의 토착 문화라든지 그들의 여러 가지 학문이라든지 그런 것도 존중을 해가면서 좋은 질 좋은 성경적 교육을 해야 한다 하는 교육에 많은 상충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죠. 그래서 선교는 하우 미션을 강조합니다. 하우 미션. 세계 복음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어떻게 선교해야 되느냐. 교회와 선교는 같다. 선교와 교회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선교 현장에서는 목양적 선교를 해야 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국에 이런 예를 들면서 토의도 많이 했고 또 실질적으로 토의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전략회의나 모든 것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자. 이러기 위해서는 연합과 일치가 돼야 된다. 연합과 일치가 돼서 함께 그날 그곳까지 가야 한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대 전도까지 확장하는 선교로 변질이 되므로 처음에 얘기한 대로 WCC가 태동되는 그런 동기가 됐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